그 1주차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그래서 전통 복식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기서 말하는 한국의 전통 복식은 우리가 간단하게 한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복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 한복이라는 게 한국 전통 복식을 줄여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의 경우는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에 그 전시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형에다가, 이건 고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각 때에 맞춰서 그 옷을, 각 시기에 맞춘 옷을 전시해 놓은 겁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거나 기회가 되시면 배워야자대학교에 오셔서 전시관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국 복식, 보통 이제 한복이라고 부르는 상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복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듣고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이름이 언제부터 사용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복이라는 단어는 서양 문물이 들어오던 19세기 말 양복과 우리 옷을 구별하게 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선 초 중기의 한복은 지금 우리가 아는 한복과 조금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여자의 저고리는 품이 크고 길었으며 남자의 겉옷은 도포나 다포 등의 옷을 겹쳐 입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복의 복식도 변화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복의 형태는 조선 후기의 모습입니다. 개화기에 양장이 들어온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복은 특별한 날에 입는 예복과 일상에 입는 생활한복으로 변화해가고 있지만 한복을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실 것은 이건 한번 보시면 한복이라는 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 동영상도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동영상의 제목은 한복으로 한국을 알린다입니다. 이번에 보실 동영상은 한복, 꽃이 핀 비단 옷이라네라고 하는 동영상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했던 것인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옷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복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복은 한국인들이 오랜 기간 착용해온 한국 전통 복식을 의미합니다. 한복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민족이 애용했던 민족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복은 한국인의 얼굴이고 한복에는 한국인들의 생각과 미의식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복을 안다는 것은 한국인들의 정신을 안다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의 유형을 어디서부터 찾아볼 수 있을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간단하게 역사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복의 가장 오래된 유형은 고구려 벽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벽화에는 남성하고 여성이 모두 저고리를 입고, 저고리가 굉장히 지금 보는 저고리보다는 좀 길죠. 바지나 치마를 입고 있으며 신분이나 직업에 따라서 옷의 형태, 의복의 형태가 조금씩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고구려 벽화에 보이는 기본적인 복식의 유형은 남성복과 여성복 모두 상의와 하의로 구성이 된 비슷한 특징을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하 두 벌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피스 스타일이 아니고 위, 아래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을 조금 더 보자면 상의와 하의는 그 끝에 옷의 끝부분에다가 그 다른 색깔을 이렇게 두르기도 합니다. 다른 색깔의 천을 두르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게 그 미적으로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미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실용적인 용도로 그렇게 선을 두르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옷의 끝부분에다가 다른 천을 더 둘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넓은 바이어스를 처리하는 것, 끝에다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둘러서 멀리서 보면 그 우리나라 한복의 경우는 그 면을 이렇게 분할시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기하학적인 이미지를 보이는 그런 특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장식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상의에 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선을 이제 위로 집중을 시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미적인 요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바이어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예전에는 여러 가지 그 뭐 기계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올이 풀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게 바로 이 선장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두르고 나면 아름답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올이 풀리는 것을 방지해주는 실용적인 목적도 같이 달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벽화에는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문양들, 무늬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부 그 점무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문양이 있는데 벽화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그냥 점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문양을 썼을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후에 그 거의 같은 시대에 백제하고 신라의 복식도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색깔의 차이가 좀 있다든지 색채, 그 다음에 그 머리쓰개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가 통일신라라고 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통일신라는 외국에서 들어온 그 외래의 양식하고 우리나라의 양식이 공존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한복은 여러 양식으로 변화를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행도 여러 번 그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는데요. 현재 한복의 모습으로 정착이 된 것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기에 한복이라고 하는 것을 조선시대 이후로 입었던 것, 그게 한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개념은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다시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입어왔던 옷들을 전부 한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조선시대의 복식은 대부분 그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그래서 되게 비슷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대신 이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게 보이려고 하는 그 차별화되려고 하는 그런 그 경향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소재를 조금 다른 걸 쓴다든가 문양을 좀 넣는다든가 아니면 장신구를 더한다든가 해서 신분의 차이를 그 은연중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식을 통해서 그 사람이 되게 어떤 사람인지,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그 다음에 그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 지위가 어떤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얼마나 배웠는지까지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복은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그런 복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복을 보시면 형태만 봐도 이렇게 이제 봄에 혹은 가을에 입는 것인지 아니면 여름에 입는 것인지 겨울에 입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통해서 계절의 변화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얘기가 많이 되는 것이 이제 되게 우리 복식사를 공부하면 대궐에 사는 사람들, 예를 들면 왕이나 왕비 혹은 뭐 우리 문무백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옷을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는데, 그런 옷들은 이제 그 때에 맞춰서 혹은 그 사람의 지위에 맞춰서 옷뿐만이 아니라 모자와 신발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당상관인지 당화관인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신분의 차이를 나타낼 때 이건 동서양이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그 손쉬운 방법이 색깔로, 색채로 옷을 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색깔은 어떤 지위 이상은 입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신분을 옷의 색깔로 구분을 많이 했고요. 문양 중에는 왕실에서만 쓸 수 있는 문양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왕실 외에는 절대 쓸 수 없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용무늬하고, 용은 아시죠? 그리고 봉황이라고 하는 무늬. 이 둘은 왕실 빼놓고는 쓸 수 없는 문양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용은 많이 보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되게 용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되게 아십니다. 그런데 용도 등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이 조금 지위가 더 높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용이 있고 좀 낮은 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청룡이 있고 황룡이 있다면 청룡이 더 높은 용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용의 경우는 그 계급을 발톱의 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발톱은 발톱 조자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그 발톱의 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예를 들어놨는데요. 발톱이 4개 있는 경우에는 왕세자, 뭐 그것보다 하나 더 쓰게 되면 왕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왕세손의 경우는 발톱이 셋인 것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용무늬를 그 왕실에서만 쓰지만 용의 발톱의 수를 보고 누가 입는 옷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양도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성들이 쓰는 그 문양 중에서 가장 높은 문양은 봉황입니다. 그래서 봉황의 경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백성들의 염원을 담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양이죠. 봉황은. 그래서 봉황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한 마리의 그 상상 속의 새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봉황은 원래 2마리입니다. 그래서 그 수컷이 봉이고요, 암컷은 황입니다. 그래서 봉황은 되게 2마리를 이렇게 동시에 그리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옷을 보시면 이제 보통 이제 문무백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관리 이야기죠. 가슴하고 등 쪽에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수가 놓인 그런 천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이름을 이제 흉배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가슴하고 등 쪽에 그 여러 가지를 수를 놓아서 이렇게 붙여서 장식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그 흉배만을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다는 거죠. 흉배의 문양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흉배의 경우는 되게 그 2가지의 그 짐승으로 그 수를 놓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날아다니는 짐승이고, 하나는 땅으로 기어다니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새하고 주로 그 들짐승 같은 것을 수를 놓아서 그 사람의 신분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많이 좋아했던 새가 우리 그 선조들의 경우는 학입니다. 그래서 이 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학문을 숭상했기 때문에 이 학이 발음이 학이라고 발음이 돼서 그 학을 즐겨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학이 그 1마리 수놓아져 있는 흉배가 있고 2마리가 수놓아져 있는 흉배가 있는데, 물론 2마리가 수놓아져 있는 흉배가 더 높은 직급이 입는 옷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종류가 수놓아져 있으면 문관입니다. 그리고 들에 걸어다니는 들짐승, 짐승들이 수놓아져 있으면 무관입니다. 그러니까 흉배만 봐도, 흉배는 이제 가슴하고
등 쪽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흉배 이렇게 이름이 붙은 건데요. 왕의 것은 좀 모양이 다릅니다. 어쨌든 이 흉배만 봐도 문관인지 무관인지 혹은 직급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직급에 따라서 옷의 색깔을 굉장히 이제 세세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황제라고 부르는데 황제의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황제만이 노란 색깔의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왕의 경우는 붉은 대홍색, 그 다음에 자색, 퍼플이죠. 왕세자가 입었고 그 밑으로 자주색, 남색, 녹색 이렇게 그 색깔들이 그 품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위에 따라서 착용이 됐던 거죠.